자, 오늘은 군무원 전산직 채용시험 대비반 첫째 시간으로 정보보호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시대고시기획에서 나온 정보보호론이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기술직 공무원 관련된 그런 시험 대비하는 내용인데, 공무원 시험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교재도 적합한 것 같아서 올해 출판된 거라서 최근 경향을 좀 반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일단은 정보보호로는 크게 보면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보호론 일반. 그래서 정보보호라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각 해당되는 영역에서 이제 보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보안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PC부터 시작해서 서버 이런 것까지 실제로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에 해당되는 이제 보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제 보안,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개별적인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의 또 이제 보안, 그런 부분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또 나름대로 중요한데,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규들인데, 이런 이제 공무원 관련된 이런 시험들에서는 이 법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정보 보호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정보 보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정보 보호의 이제 정의죠. 정보 보호는 정보의 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누출, 변경,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정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보호라는 의미 안에 이러한 누출, 변경, 파괴 방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도 다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죠. 누출, 변경, 파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이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 저장, 전송, 출력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다 정보를 관리하는 거죠. 정보의 흐름 상에서의 정보의 순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정보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까지 그런 걸 이제 정보의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상에서 기본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책임 추적성, 인증성, 신뢰성 등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책임 추적성, 인증성, 신뢰성,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단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뒤에서 물론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특히 이 영어로 돼 있는 부분보다는, 영어는 더 우리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한자어로 된 거죠.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5개, 6개죠. 6개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 정보 보호를 법적으로 정의해서 실제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국가정보화 기본법. 여기에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루는 여러 이제 기관이나 어떤 일정 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이 이런 법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강제적인 이제 사항이 돼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로 가면은 막 계속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되려면 처음부터 이게 잘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 보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수학, 통계학, 소프트웨어 공학, 경제학, 기업회계, 경영과학 등 굉장히 많은 이런 영역에서 결국에는 이제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보를 다루는데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고 있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보안 문제도 그만큼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 있죠. 흔히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 그런 데에서도 결국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디지털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인데 거기서도 보안 이슈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점점 더 많은 영역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 디지털화 된다라는 건 그 안에 다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게 이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보호의 목표가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5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의 목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정보 보호의 목표입니다. 뒤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면 정보 보호 관리의 목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의 목표와 정보 보호 자체의 목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의 목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거고 뒤에 나오는 정보 보호 관리의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좀 더 이렇게 그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정보 보호의 목표를 보게 되면 기밀성 먼저 보겠습니다. 기밀성. 자, 기밀성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한자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이 단어를 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뭐 이제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서에 컨피덴셜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죠. 스파이 뭐 나오는 영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기밀 문서에 이제 그런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밀 문서라고 얘기할 때 그 기밀과 같은 용어입니다. 기밀이라는 게. 그래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모든 사용자한테 안 알려져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사용자한테만 노출되게끔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밀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기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용자에게만 데이터 접근이 허용되는 것을 기밀성이라고 한다. 요거를만 아시면 돼요. 요 부분. 요것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요런 그 개념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볼까요? 가로채기 공격에서 뭐 송수신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것도 해당된다 이거죠. 자, 가로채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가로채기라는 거는 누군가가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가 보게 되는 게 가로채기잖아요, 중간에. 그거를
그런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니까 기밀성 맞죠?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가된 사용자 이게 주체죠. 예. 주체가 있고 데이터는 뭐예요? 객체죠. 그죠? 예. 그래서 제한된 주체와 제한된 객체의 접근 이렇게 보시면은 기밀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비인가된 개인 단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호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비인가라는 표현은 반대죠. 인가하고 반대 개념이고. 자, 이런 비인가된 게 보통 인가된 사용자라고만 하면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고 프로세스도 해당됩니다. 프로세스. 예, 프로세스라고 하면 뭐예요? 예, 사람이 아니죠. 그 프로세스는 하나의 그 시스템에서의 작은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또 그러니까 비인가된 프로세스가 어떤 시스템에 혹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또 제한하는 것도 역시 기밀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가 이제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무결성이 있습니다. 무결성. 무결성도 이 단어 이 한자 단어에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결자는 뭐겠어요? 결함 할 때 그 결자죠. 그러면 무는 이제 없을 물자일 테니까 결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결함이 없다라는 게 무엇이냐? 정보 보호에서는 자 결국에는 비인가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한다라는 것은 저장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전달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동시키는 거고 이런 걸 할 텐데 그럴 때에 비인가된 방식이다. 그러면 비인가된 사용자가 혹은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 상태로 변형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무결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 결함이 없도록 이라는 의미가 변경되지 않도록 어떻게 비인가된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무결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핵심 단어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결성에서 핵심 단어는 비인가된 방식, 그다음에 변경되지 않도록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변경되지 않도록 어디서 힌트 얻을 수 있다? 무결이라는 단어. 결함이 없다. 변경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변경되지 않는다? 비인가된 방식. 결함이 없다는 얘기는 변경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변경은 당연히 정보는 변경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저장도 하고 전달도 하고 하니까 정보라는 게 이제 계속 생성하고 가공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비인가된 방식,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그게 무결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시스템 내의 정보는 인가받은 사용만 수용할 수 있으며 자,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죠. 이건 비인가된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뒤집어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인간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이제 주체가 달리해서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단일 메시지 스트림이 적용이 돼서 스트림 전체를 보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일 메시지나 메시지 스트림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중간에 메시지 스트림을 적용을 하게 되면 메시지 스트림이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가 전달이 실시간으로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스트림이라는 의미가 흘러간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역시 비인가적인 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 이거를 생각을 하실 때 스트림이기 때문에 메시지 스트림이기 때문에 그 보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위험 요소에는 사용자 데이터 변조, 전송 메시지 변조, 네트워크 구성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결성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를 변조라는 것은 변경과는 다르죠. 데이터 변경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변조는 조작하는 거잖아요. 조작.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무결성을 설명하는지 잘못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 변조, 전송 메시지 변조, 네트워크 구성 정보 유출.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 변조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내가 A라고 해서 저장을 했는데 A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A-로 변경돼서 내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송 메시지 변조는 뭐겠어요? A라는 거를 보냈는데 A라는 파일을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가 아니고 A-가 되는 그것도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조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정보 유출.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인데 그 네트워크 구성 정보 자체가 유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무결성을 해친 건 아니에요.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죠? 근데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구성 정보가 유출되면 이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어떻게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겠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러한 사용자 데이터 변조라든지 전송 메시지가 변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용성이에요. 가용성. 이 정보보호의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해라라고 하면 사실은 이 6가지 중에 세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두 가지의 요 가용성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3대 정보보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가용성은 또 뭐냐? 이 단어도 사실은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를 보는 게 어렵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availability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용성이라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표현을 하는 주어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거는 인가된 사용자가 앞에서는 비인가된 사용자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여기서는 인가된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자죠. 정상적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게 가용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필요할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나 서비스를 요구할 때 언제든 사용하는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사용 권한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언제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가된 사용자,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가됐다라는 건 그래 이 시스템 네가 사용해라고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권한일 수도 있지만 일부 권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권한에 따라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권한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의
부여된 권한만큼을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인가됐다라는 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권한이 부여된, 권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있으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이런 의미에서 가용성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적인 측면 좀 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이건 딴 거보다도. 인가된 사용자, 사용권에 분할된 사용자. 자, 네 번째는 책임 추적성인데요. 이것도 좀 단어가 약간 의역을 한 거죠. 원래 영어는 accountability. account라는 단어는 우리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뭐죠? 계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 이민을 가면 은행에서 먼저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계정이죠. 통장 계좌. 그게 영어로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정이에요, 계정. 근데 계정의 능력이잖아요. 계정 능력, 어빌리티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계정 능력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의역을 하다 보니 책임 추적성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로그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을 쭉 하는데, 그 사용하는 과정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적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그래서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까지 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느냐. 이게 정보보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행여라도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어떠한 조작이 일어났을 때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닌지 추적하고, 이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시스템에 들어서 뭘 했지? 보고 혹시라도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임 추적성,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제재, 부인 방지, 오류 제한, 침입 탐지 및 방지, 사후 처리, 이런 것들 때문에 책임 추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임 추적성이 만약에 없다, 어떤 그 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시스템 내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단어들이 이제 생소하게 계속 나오는데, 제재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알 수 있죠. 뭔가 제한을 가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부인 방지, 이런 단어도 조금 어렵죠. 사실 뭐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유추는 되죠. 부인한다 이런 단어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데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의자가 경찰서에 딱 가는데 경찰이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딱 내놓으면 부인 못 하잖아요. 저 거기 안 갔는데, 뭘 안 가? 여기 CCTV에 다 찍혔는데 너 여기 이거 너잖아. 딱 그러면은 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거짓말하는 거를. 왜? 증거가 남으니까. 추적할 수 있다라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 방지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오류 제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들을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바로 복구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류가 더 이상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한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침입 탐지 방지, 이거는 뭐냐면 침입이라는 거가 뭐예요? 시스템에서 침입을 하는 거죠. 침입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사용자 또는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행위, 이게 이제 침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탐지한다, 감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한다. 요럴 때에 이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적성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책임 추적성이 지원을 해준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사후 처리도 마찬가지죠. 시스템이 잘못된 거를 복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은 이게 지금 처음 우리가 정보보호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좀 낯설은 용어에 조금 주의를 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시간은 지체될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때 뒤에는 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책임 추적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잘못이 없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임하는 결과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증성 있습니다. 인증성. 예. 이 영어로 했을 때 오센티서티 이런 거죠. 오센티서티인데 인증 이런 거죠. 인증. 예. 자, 우리 인증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 공인인증서. 예. 그때 인증이라는 단어 쓰죠. 예.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정말 그 사람이 맞아? 라는 거. 대표적인 게 인증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예. 주민등록증 이런 게 인증서잖아요. 그러니까 증서 이런 게 이제 인증 같은 단어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인증이죠. 그래서 역시 정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신에서 정보를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는 거, 이게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성을 확인해 가지고 이 사용자 접근이나 작업 수행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상적인 사람 맞아. 우리 이 정보를 보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맞아. 그래서 인증하고 나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 시스템 내에서는 로그인이죠. 로그인 인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그인 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넣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인터넷 뱅킹 같은 거는 그거 이외에도 또 공인인증서가 또 요구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보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가 좀 더 많은 것 뿐인 거고, 어떻게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증성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부분은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 의도된 행위에 따른 결과의 일관성. 이게 중요한 일관성. 신뢰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신뢰한다는 거는 믿는다 이런 거잖아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뭐 그냥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측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할 거라는 거죠. 그죠? 내 예측에서 벗어나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도 의도한 행위. 이거는 내가 뭐예요? 내가 예측하는 거죠. 의도한 행위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 이런 동작을 명령을 하면 그렇게 동작이 될 거야 라는 것대로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믿을만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성인데 그게 거기서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계속했는데 똑같은 작업을 계속했는데 결과가 막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하나 샀는데 똑같은 연산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 100이 나오고 결과값이 어떨 때는 101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계산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시스템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조차도 결국에는 일관성을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일관성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뢰성까지 가면은 이거는 조금 정보 보호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느껴질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 자체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런 정보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단순하게 갖고 있는 정보를 남들이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정보가 나한테 쓸모 있으려면 믿음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성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보 보호에 6가지가 목적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 3가지는 특별히 더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할 때에 어떤 그 중심 키워드를 이렇게 보라는 거죠. 기밀, 노출이라 노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거를 기밀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무결성, 결함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까 전에. 그래서 변경으로부터의 보호다. 근데 저 변경은 정상적인 변경은 아니라고 그랬죠. 변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은 사용 가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로부터의 보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서비스에 나오는 어떤 그 단어, 용어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편인데요. 먼저 이제 보안 서비스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부인 방지와 접근 통제. 자, 부인 방지는 뭐고 접근 통제는 뭐냐? 앞에서 부인 방지는 잠깐 나왔었죠.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부인 방지? 말 그대로 내가 안 했는데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 못하도록 방지한다 이거죠. 그죠? 못하게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증거를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부인 방지 어디서 나왔었냐면 책임 추적성. 그때 부인 방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때 가장 많이 쓰이느냐? 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때, 그럴 때 내가 보냈는데, 근데 받는 사람은 나 안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신뢰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상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이제 신뢰성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인 방지가 돼 있어야지. 보안 서비스의 부인 방지. 내가 안 했어라고 못 하는 거죠.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암호화가 있잖아요. 암호화. 그죠? 암호화에 단지 남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만 그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인가된 사용자만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암호화인데, 그죠? 근데 이 암호화 자체가 또 어떻게 해요?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부인 방지도 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가 있어요? 블록체인이 대표적이죠. 뭐 암호화하면은 지금 요게 거의 제일 화두인데, 블록체인 해가지고 뭐 이걸로 해서 뭐 암호화폐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 블록체인 역시도 이제 암호화의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고, 이 블록체인이 저런 부인 방지의 대표적인 또 어떤 그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부인 방지라는 것은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보냈어, 못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거짓말 못하게끔, 그죠? 거짓말 못하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보안 서비스다. 자, 그래서 뭐 기관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가 탐지되었을 때 전송자가 전송하지 않았다, 이거 주장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책임 추적성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기밀인데 이거를 중국의 어떤 경쟁사에다가 그래서 어떤 직원이 몰래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USB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추적이 된다고 하면 추적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원이 우리 시스템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설령 그렇게 나갔다라고 했을 때 추적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부인 방지 서비스가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접근 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 통제. 자, 요것도 단어가 이렇게 딱 와닿진 않아요, 접근 통제라고 하면. 자, 근데 이건 뭐냐? 이것도 접근 통제. 그러니까 통제라는 건 뭔가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제한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단어적인 의미에서 딱 눈에 들어야 되는 건 불법적인 접근. 요거가 핵심 단어입니다.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한다. 이게 접근 통제예요. 그건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건 뭐 있었어요? 권한 얘기 나왔었죠. 똑같이 인가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용자는 어떤 범위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용자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권한을 주죠. 그것도 이 접근 통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는 거, 이게 접근 통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할 때 뭐를 당연히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신원 확인을 해야겠죠. 인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이 통과되면 그때 이제 접근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접근 통제다. 다 연결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객관식은 이제 이 시험 여러분이 푸실 때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보기를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읽되 핵심적인 단어를 잘 캐치를 하면은 답이 바로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 자세하게 보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말이 그럴듯하게 해놨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보기로 봤을 때는 이건 틀렸어라고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좀 이 혼돈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맞느냐 틀리느냐를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기밀성 나왔어요. 기밀성. 기밀성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네? 기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제한한다. 맞죠? 그러니까 인가된 사용자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 그 얘기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한테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용성. 가용성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용자, 인가된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죠, 맞죠. 필요할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뭐라고 해요, 유용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 무결성 아까 이 결에 관련된 결함,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결성 얘기할 때는 결함이 없는, 그죠? 그런 게 그 핵심 단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식별, 인증, 인가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 중일 때 발생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함이 없다. 결함이 없게 한다. 그러면 비인가된 방법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결성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의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식별, 인증, 인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일 때 발생하는 활동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 무결성이 발생을 해요? 아니죠. 비정상적인 거를 방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설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비인가된 방식.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변형되지 않도록. 이런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막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거를 안 보면은 이거는 되게 헷갈려. 이거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무결성은 식별, 인증, 인가 등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행과 수행 중일 때 발생하는 활동이다. 그렇지. 이거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은 결함이 없겠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정상적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것만 허용한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형하게 하는 거를 방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보보호다. 근데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결성을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말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식별, 인증, 인가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 중일 때 발생하는 활동이다. 이 단어는 좀 이상한 건 없어요. 이 자체로. 근데 무결성이라는 의미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1번, 2번, 4번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3번이라는 답을 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기 쉬운 그러한 그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책임성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카운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책임 추적성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책임성이라고도 뭐 축약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재 부인 방지, 오류 제한, 침입 탐지 방지, 사후 처리 등을 지원을 한다. 그렇죠. 추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쉽게 유추가 되는데 3번이 그런 좀 약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머릿속 딱 받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기밀성, 뭐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는 정말 뭐 시험 종류랑 상관없이 거의 단골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정보보호의 관리. 자, 이제 조금 달라졌죠? 앞에서는 뭐였어요? 정보보호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이제 정보보호의 관리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이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 정보보호는 알았고, 그럼 정보보호를 관리한다는 또 무슨 의미냐? 당연히 정보보호기 때문에 뭐 기밀성, 앞에서 나왔던 무결성, 가용성 이런 단어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정보보호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거, 그게 관리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보보호 자체는 목적인 거고, 그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행위가 관리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 이게 정보보호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뒤에 이제 또 그 예제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보 보호를 관리하는 체계,
체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한자어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썩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진 않죠. 오히려 물론 어떤 단어를 많이 써요. 시스템이라는 단어, 영어이긴 하지만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같은 단어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체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스템 하면은 어떤 하드웨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 이제 체계라는 단어를 썼는데 체계라는 거는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컴퓨터 뭐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체계를 만드는데 어떤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고 체계 자체는 어떤 룰이잖아요, 일종의. 룰이에요, 룰. 그래서 정보 보호 관리를 하는 체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체계는 자산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자, 그러면 이게 자산이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산은 뭐겠어요? 정보죠, 사실은. 정보 보호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정보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정보가 잘 보호가 되면은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겠네. 안전하네. 믿을 수 있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관리 체계를 잘 해놓으면. 자, 그리고 이렇게 정보 보호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해요. 뭐 몇 가지, 몇 단계, 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요게 어디에 돼 있었겠어요? 앞에서 우리 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미 정보보호 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정책 수립.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보 보호 관리에서 제일 특히 중요합니다. 범위 설정이에요. 범위 설정. 그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얼만큼 관리를 잘하느냐. 사실 정보 보호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관리하는 건 뭘까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보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는 거야. 아무도. 그죠? 그러면 어디 뭐 섬에다가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섬에다가 그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뭐 강철판으로 이렇게 금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넣어놓고 열쇠를 딱 잠근 다음에 그 열쇠도 없애버리면 되겠죠. 아무도 못 열죠. 그게 가장 강력한 정보 보호잖아요. 관리를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정보를 수시로 누구나 그냥 뭐 오픈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용자 아무나 누구든지 뭐 이 정보에서 다 퍼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관리도 있을 거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까지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정보 보호에 보면은 정보 보호 기본 보호에도 보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 기업들이 이런 정도로 정보를 관리해야 된다, 정보 시스템을 관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법이 그게 있는데 보통은 3단계 정도까지는 정보 보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더 올라갈수록 4단계, 5단계를 할수록 더 좋죠. 정보 보호라는 측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범위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험 관리라는 것은 위험 앞에 요소들 얘기했었잖아요. 누군가가 침입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침입해가지고 뭐 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어떻게 가로채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위험이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이것까지 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여기까지 다 관리 체계까지 다 만들었는데 구현을 안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이 정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금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 이렇게 관리하려도 이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강력하게 이거는 정보를 보호해야 돼라고 하면 금고를 만들어서 금고 안에 넣을 수 잠그를 쓰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구현한 거죠. 금고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거를 만들어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예, 당연히 여기서 구현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합된 형태로 정보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났냐? 아니죠. 이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운영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위험 요소가 발생을 하고 어떻게든 뭐 노출이 되고 아니면 시스템이 다운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사후에 그걸 처리할 것이냐, 예, 그런 것까지 단계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5단계는 외우셔야 돼요. 자, 뭐 이런 중복된 단어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정책 수립, 그 다음에 범위 설정, 위험 관리, 구현, 사후 관리, 이렇게 요 단어들로만 딱 해서 그럼 4글자 이해하니까 우리 저기 뭐 기억하기 좋죠? 예, 그래서 정책 수립, 범위 설정, 위험 관리, 구현, 사후 관리, 예, 이렇게 5 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보 관리의 목적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정보 보호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 보호의 목적이 대표적인 건 3가지 있었죠. 뭐 기밀성,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 가용성, 무결성이 3개가 대표적이고 그 위에도 3가지 더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정보 보호 관리의 또 목적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예. 자, 그게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 보호 관리의 목적은 뭐겠어요? 아까 전에 힌트는 뭐냐면 아까 5단계 있었잖아요. 예, 5대가 정책 수립 있었죠. 그 다음에 범위 설정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렇게 5가지 있었잖아요. 요게 실제로 운영을 하는 5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거겠죠? 내용도, 목적도.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보호의 위험을 통제한다. 요게 뭐겠어요? 수용 가능한 수준, 범위, 그죠? 그래서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 무한대로 정보보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한 수준, 그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한다.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통제 효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 통제를 구현해서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 그래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똑같은 얘기 나오죠. 예. 수용 가능한 수준, 범위 내 이런 게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정보보호 관리 이러면 딴 거 볼 것 없어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범위 설정.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안의 목적과 전략,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규정한다. 정보보호의 위험과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이해한다. 비즈니스 목적, 요구사항들을 연계해서 최고 경영층을 지원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뭐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다 이 범위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범위는 또 뭐하고 상관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용하고 관련돼요, 비용. 그 정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가치가 별로 없는데 과도하게 보호를 많이 하면 사실은 그 가치보다 더 많은 어떤 보호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 요구사항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 관리의 대책.
있는데, 자, 일단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정보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기술적인 보안 대책이다. 그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정보 보호 시스템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기술 기반으로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증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암호 백업, 접근 통제, 방화벽, 이런 건 뭐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물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 보안 대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건 뭐겠어요? 이거죠, 당연히. 그죠? 좀 전에 수강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아예 끊어버리면 제일 좋죠. 뭔가 연결을 끊어버리면. 자, 그래서 이제 보안 대책이 제일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상으로 그 어떤 보안이 뚫렸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어느 쪽에서 기인하냐면 이쪽에서 기인해요. 관리적인 측면. 최근에 가장 많은 해킹 대상이 되는 데가 뭐겠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죠.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암호화폐가 그 거래소 안에 잔뜩 있죠.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뭐예요? 데이터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얼만큼 빼나가기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어떤 통제를 별로 안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해커들의 주 타겟이 되죠. 그런데 그런 데들의 해킹 사고를 이렇게 쭉 보면은 리뷰를 한번 해보면 이러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를 시스템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있는 거를 직원이 어떻게 해요? 뭔가 뭐 마케팅을 하는 뭘 할 때 정보를 이렇게 쭉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원들한테 우리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무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뭐 이메일을 보낸다고 쳤을 때 홍보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이메일 데이터를 쭉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문자도 보내야지 문자도 가져올 거고 그러면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 이런 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 자기 PC에다가 저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 PC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서버 이런 거보다는 이런 보안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이 PC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쉽잖아요. 이메일 딱 보내가지고 스팸 메일 보내가지고 그 메일을 뭐 딱 열어보면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막 뽑아가는 거죠. 이게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데이터 자체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 관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 관리에서는. 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거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를 안 하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건 정보보호 관리의 목적을 이루는 시스템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정보보호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자가 관리지, 기술지, 수단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거에 어떻게 있다? 2010년부터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감리사들이 이런 걸 하죠. 감리를 합니다. 어떤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그래서 정보보호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를 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또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보호 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언뜻 보면 정보보호의 목적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로 수렴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범위라고 그랬죠. 범위. 그죠? 범위는 또 비용이고, 그죠? 이런 측면만 딱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모든 정보의 위험을 제거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죠? 이런 의미는 뭐예요? 모든 정보 보호의 위험을 제거한다. 이 범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범위를 무한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의 기본은 뭐냐면 범위를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범위 설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보호의 위험을 통제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옳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정보보호 관리의 목적 했을 때 관리라고 하면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죠. 수용 가능한 수준. 이게 범위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분명히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2번, 3번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4번도 맞는 거고 뭐지? 2, 3, 4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가장 옳은 거라고 그런 거고 핵심적인 목적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위라는 단어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알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다음은 정보보호의 보안 공격. 자, 먼저 이제 이걸 나눌 때, 보안 공격을 나눌 때 크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수동적이냐, 소극적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수동적, 소극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적극적, 능동적인 게 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하냐, 액티브하냐, 뭐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패시브한 거, 소극적인 거, 수동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에 있는 정보만을 획득해서 이걸 사용하는 공격. 자, 그렇다는 뭐예요? 정보만 빼내는 걸 얘기하죠. 정보를 빼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물론 그거를 정보를 빼가지고 어떤 악용을 하고 하면 2차 피해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 정보를 빼나갔다고 해서 시스템이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오동적하거나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런 보안 공격을 패시브 공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정보의 누출은 송시장, 수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데이터의 암호화를 적용하면 맞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지? 그죠? 그게 같이 따라야겠죠? 공격이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면 된다 해서 나오는데 그 방어는 기본적인 뭐냐? 암호화하면 된다. 정보를 빼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보를 빼갔지만 그게 암호화되어 있으면 빼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암호를 풀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암호화에 초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극적인 보안 공격의 종류로 이렇게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는데 스누핑. 스누핑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 돌아다니다, 기웃거리다 뭐 이런 단어에서 온 거라서 뭐 탐정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뭐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인가 데이터에다가 비인가 접근으로 해서 비인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스누핑이죠. 그렇게 되면은 비인가된 사용자한테 정보가 노출되면은 결국에는 기밀성이 해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 통해서 설령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기를 하더라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 내용 공개.
예. 이것도 뭐 스누핑하고 조금 비슷해 볼 수 있지만 이건 좀 다른 거죠. 스누핑은 말 그대로 비인가 접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 메시지 내용 공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암호화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전화 통화, 전자 우편 메시지, 파일 전송, 예, 이런 것들의 일상적인 상황인데 이런 거에다가 기밀한 정보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 이거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물론 이제 옆에서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듣는 사람한테는 들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선상에서는, 이 통신상에서는 누가 접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점퍼라고 그러죠. 점퍼. 그래가지고 이 단자가 있어가지고 단자에다 이렇게 전기선 두 개를 이렇게 딱 꽂으면 그걸로 바로 다 들려요. 예, 암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선 전화는. 근데 이제 무선 전화가 되면서, 무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를 다 하기 때문에 암호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이런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우편도 마찬가지죠. 전자뭐에서 우리가 전자우편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에 그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중간에 네트워크, 아까의 네트워크 정보를 유출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떤 전자우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줘요? 패킷이라는 걸로 이렇게 보내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전자우편 내용이 원래 이만큼 되면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각조각. 그러니까 요 조각만 봤을 때는 이게 그 이메일인지 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수집을 다 해요.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이 이메일 내용이 이거였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파일 전송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전송 내용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 분석. 트래픽 분석은 앞에 나온 스누핑이나 메시지 내용 공개하고는 조금 다른 맥인데요. 일단은 내용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용을 못 보는데 이메일이 이런 게 어디서 어디로 얼마큼 가네, 데이터 양으로, 그죠?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오전 10시 정도면 대량의 이메일이 A로부터 B로 가네.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트래픽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해킹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게 왜 보안 공격이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네트워크 공격을 해가지고 뭐 디도스 공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보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언제 보내는지 알아야지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트래픽 그 내용도, 트래픽 어떤 그 상황도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 분석도 이러한 보안 공격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스누핑, 메시지 내용 공개, 트래픽 분석이 시스템에 직접적인 유해를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패시브 공격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액티브 보겠습니다. 액티브.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스템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공격. 이게 적극적, 능동적 공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그 액티브 공격의 경우에는 통신 설비, 경로를 물리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보호하기 때문에 차단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격 방법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인 게 변경 수정.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이 경우가 제일 쉬운 방법이죠. 데이터가 전달하는 중간에
그 내용을 싹 받아가지고 변경된 거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결성이 깨지는 거죠. 무결성.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위장. 신분위장은 하나의 실체가 다른 실체로 행세를 하는 행위다. 이 최근에 이 뉴스 중에 이게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화두가 이제 뉴스거리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청와대를 사칭해가지고 막 이메일 보내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이러이런 뭐 무슨 문서를 만들었다. 그거를 어떤 이제 청와대 그 쪽에 어떤 이제 보좌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수한테 자문하는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가짜였던 거죠. 청와대가 보낸 게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가짜로 위장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게 대표적인 이제 신분 위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없는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를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액티브한 공격이더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액티브한 거냐, 패시브한 거냐.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에 피해를 온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하드웨어나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뭐 피해를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정보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아예 그 정보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훼손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뭐겠어요? 원래는 그 정보가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짜 정보를 주면서 그 정보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재전송 있죠. 예, 재전송은 인가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행위가 재전송에 해당된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비인가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시 재전송한다. 그런 또 공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인.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했죠. 부인 방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한쪽에서 보냈는데 한쪽에서 받지 않고 막 이렇게 부인하게 하는 그런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스. 유명한 거죠. 도스. 뭐 디도스라고 하지만 그건 디스트리뷰트. 분산된 서비스 거부. 그래서 디도스라고 하는 거고, 그 디도스도 역시 서비스 거부의 한 방법이죠. 아무튼 공격은 이제 도스 서비스 거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에다가 어떠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서비스 자체가 엉뚱한 일을 하니라 원래 해야 되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느리게 하거나 아예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서비스 거부죠. 자, 이러한 서비스 거는 가용성.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사용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가용성을 위협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 보호의 목적을 훼손시키는지를 연결시켜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쉽죠. 나머지 이 4개는 다 무결성을 위협을 하는 건데 이 서비스 거부만 가용성을 위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보안 공격 중 적극적인 보안 공격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자, 정리하면 소극적인 건 뭐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그리고 그러니까 정보만 빼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거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신분 위장, 재전송, 메시지 내용 공개, 서비스 거부, 바로 나오죠. 이거는 메시지 내용 공개는 그냥 중간에서 빼나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이거는 좀 쉬운 문제인데, 이런 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전송? 요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만약에 안 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해서
적극적인 공격이 5가지가 있고 소극적인 공격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뭐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능동적 보안 공격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골라라. 그죠? 뭐 이것도 바로 나오죠. 이게 5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건 5가지 2가지 해당되지 않는데 도청, 감시 이거는 수동적 보안 공격에도 없었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능동적인 거하고 수동적인 거를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도 충분히 이게 수동적인 건지 능동적인 건지 알 수 있죠. 자, 기준은 뭐다? 시스템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정보만 빼가느냐 아니면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냐, 요거라고 그랬죠. 그럼 도청, 시스템에 당연히 영향 안 미치죠. 빼가기만 했잖아요. 듣는 거잖아 그냥. 그죠? 이 도청에 해당하는 게 알겠어요. 뭐겠어요? 전송 메시지 공개였죠. 그죠? 전화 통화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이메일. 그게 도청입니다. 감시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스누핑.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 니은은 수동적인 공격이고 신분위장 서비스 거부는 우리 앞에서 5가지에 있었던 것처럼 능동적 보안 공격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틱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시 시작할까요? 예. 자, 다음에는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보호에서 이제 자산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조직이 보호해야 될 대상,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통신시설 포함해서 이런 거 자산이고요. 자, 취약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자산을 뭐겠어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서 필요한 자원들을 다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취약점. 자산의 잠재적인 속성, 위험의 이용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한 구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위협.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잠재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원인, 행위자 뭐 이런 게 위협이다. 그리고 위협은 피해를 주는 주체. 그다음 위협, 원하지 않은 사건을 발생해서 손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위협이라고 한다. 위험, 위험과 위협 이거 좀 다르죠. 위험이 좀 더 포괄적인 거죠. 자녀 위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뭐 대책 수단.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거 용어 자체를 뭐 물어보나 그런 시험이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출, 결국에는 원하지 않은데 이렇게 드러나는 걸 노출이라고 하죠. 다음에 심층 방어, 요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보안 접근이 이제 심층 방어다. 여러 단계로 보안 대책이나 대응 수단을 구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뎁스라고 그러죠. 뎁스. 그러니까 뎁스가 얼마만큼 되냐.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안이 단계가 있다. 보안 얘기를 했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보안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층 방어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자, 통제. 통제는 뭐 접근 통제할 때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요. 탐지 통제, 규정 통제, 예방 통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보안 복구. 이제 이런 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해야 되잖아요. 보안 복구라고 한다. 사회공학. 뭐 이거 보안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또 나왔죠. 이거는 인간 상호 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정상적인 보안 절차를 깨트리게 함으로써 깨트리는 비기술적 침입 수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약간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그 신뢰성을 깨버리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 파급 효과로서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사회공학적인 측면이다. 정보 보호에서의 사회공학이라는 건 이런 측면이다.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이 신뢰를 깨트림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회공학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협의 종류. 앞에 위협이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험과 위협은 다른 거겠죠. 위험은 좀 더 포괄적이고 위협은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로막기. 이건 아예 전달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전달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용성이 위협되겠죠, 당연히. 그죠? 원래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채기. 가로채기는 중간에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밀성이 위협이 되겠죠. 인가된 사용자한테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용자한테 데이터가 보여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정, 변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바꾸는 거죠. 앞에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무결성을 위협을 하죠. 자, 위조, 다른 사람이 보낸 것처럼 하는 것, 그게 이제 위조니까 이건 인증성을 위협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협의 종류와 어떤 그 정보 보호의 목적에서의 위협성,
위협이 어떤 것이 연결되는지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